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직독잡설,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궁민 백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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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12월 30일 녹화 기준으로 12월 30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녹음이고. 그렇네요. 아, 벌써 올해가 이틀 남았, 하루 남은 거. 올해는 진짜 코로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어떻게 이렇게 갔지? 너무 빨리 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올해 첫날 그 새벽이 딱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 그때 다 뭐 다짐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잖아요. 막 TV 올해 첫날? 네. 1월 1일? 1월 1일 새벽 네. 12시 넘어가는 순간에 딱 기억이 기억나. 나거든요. 기억이 나요. 저는 왜 기억나냐면 뭐였지? 그때 제가 이때 야외에 있었는데 네. 제 앞에 이렇게 그날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앰뷸런스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허. 보면서 어. 아,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많이 아프거나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서 아, 이게 누구는 뭐 제가 약간 그냥 센치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진짜 쎄.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벌써 1년 전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또렷이 기억나는데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요즘 다 그러더라고. 올해는 너무 빨리 갔다고. 맞아요. 올해는 집에서밖에 시간을 보낸 게 맞아, 없어요. 맞아요. 집에. 근데 저는 기억나는 1월 1일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우리 수습 딱 그때 뗐을 때. 아, 그러네요. 맞아, 맞아. 저 종로 경찰서에서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랑 네. 그 종소리 들었거든요. 오, 12월 진짜 31일에. 그거는- 아마 인증샷도 찍지 않았어요? 인증샷도 찍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노보에 올렸어요. 그건 기억에 남을 만하다. 기억 진짜 남아요. 그 날이 기억 남아요. 아, 이게 뭔가 한 해 이벤트가 많아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잖아. 올해는 뭐 예를 들면 맞아, 뭐 맞아. 유럽도 갔고 맞아, 맞아. 뭘 했고 이런 게 맞아.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뭐 그냥 한 3월 달부터 내내 뉴스도 다 코로나고 맞아. 또 저희는 그 일이니까 1년 내내 뭐 맨날 코로나 뉴스만 그쵸.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정리해보면 결혼, 코로나, 미대선. 아, 세 개를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딱 이 세 개. 그나마 오늘 그래도 그래도 좀 결혼이라는 많죠. 비계. 근데 결혼도 뭔가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맞아요. 너무 약간 좀 힘들게 했던 네,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진짜 운 좋게 이제 그 뭐라 맞아. 그래야지 집합 사이에. 제한 걸리기 전에 맞아요. 3단계가 되기 3단계는 맞아요. 안 됐지만 그 3차 네. 유행 직전에 딱 할 저 수 딱 있죠. 1단계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한 해를 돌아보고 싶은데 한 해가 안 돌아볼 게 끝난 없어. 것 같아. 맞아. 한 해가 내일 모레가 된다고 해도 한 해가 끝나지 않은 느낌일 맞아. 것 같아서 빨리 뭔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당연히 2021년에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쭉 연말을 마무리한 것은 저희가 2020년 마지막 30일이니까 이제 하루 그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날 2부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 한번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책은 남궁민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이 좀 특이해요. 중국화하는 일본이라는 책이거든요. 좀 제목이 특이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나온 지는 좀 된 책이에요. 이게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네. 2011년에 나왔고 2011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2011년은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이때 났어요. 그때 막 모금하고 그러던 네, 거 그쵸. 기억나네요. 제가 11학번이어가지고 그때 막 TMI인가요? TMI. 아,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고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직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9년 된 책이고 한국에는 2013년에 번역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화하는 일본? 약간 중국처럼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집단주의. 약간 대국의 느낌인가? 대국? 중국이 된 건 어떤 느낌일까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좀 뭔가 전체주의, 집단주의 네. 약간 이런 거예요? 좀 인식 딱 생각해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뭐 보편적인 인식이 뭐 그렇게 지금 또 코로나 이후가 더 그렇고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일본은 특히 막 그쵸. 뭔가 더 자존심 싸움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화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반감이 드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중국화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다는 게 이제 뭔가 좀 뭐 후진국스러움, 뭐 반인권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시작할 때부터 이 책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일본도 반중 감정이 심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국화가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중국화는 뭔지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중국화가 뭔가요? 우리가 좀 이거는 또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중세 근대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근데 여기 퀴즈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대가 언제쯤이라고 해요? 근세가 이제 근대 직전, 중세 직후 그 사이를 근세라고 하는데 그냥 언제쯤인 것 같으세요? 나라마다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 뭐 예를 그쵸. 들어서 문명 발전을 우리나라로 친다면 치면은 조선. 맞아요. 근세. 학문적으로는 딱 조선. 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세계사 배우면은 왜 세계사 책 펴놓고 놓으면 다 유럽 얘기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유럽 얘기가 많아지고 네. 근대쯤 되면은 뭐 계몽이니 프랑스 혁명이니 하면서 유럽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맞아요. 근세 하면은 뭔가 그런 한 콜럼버스의 발견, 뭐 맞아요. 이런 대항해 시대, 유럽을 기준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막 뭔가 프랑스의 왕국 뭐 이런 그렇죠, 생각 그렇죠. 많이. 뭔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뭔가 근대는 되기 전이지만 중세는 좀 벗어난 유럽의 그쵸.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16세기 유럽을 말하는 근세가 아니라 다른 근세를 얘기해.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10세기 그러니까 900년대 중국 송나라에서 근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통 16세기 유럽을 말하거든요. 그런 한 1500년, 1600년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한 1000년대에 이미 중국에서 근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엄청 파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900년대가 송나라 때였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중국화라는 게 정확하게는 송나라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같은 송나라가 근세가 그때 됐는데 중국화라는 거는 송나라가 근세가 됐을 때 모습 그거를 말하는 게 이제 중국화라는 거죠. 예, 중국이 그러니까 1000년 전 송나라를 말하는 거다. 근데 송나라가 그래서 근세라고 하는 뭐 논거나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좀 화약을 발명하고 뭐 종이를 그쵸. 발명하고 그런 좀 과학적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근세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막 화약도 쓰고 무슨 큰 배도 있고 막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은 그게 전통적인 근대화인데 그거는 서양화라고 본다는 거예요. 서양화이고 그것보다 이미 앞서가지고 인류사에는 중국이 했다. 중국이 이미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체계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대라는 체계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게 이게 일본인 작가들이 좀 독특한 주장하는 책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보면.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오랫동안 안 본 게 좀 그런 특유의 일본인들 특유의 그런 독특한 그냥 갑툭튀 아이디어 그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오래된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1920년대에 네. 그 원래 일본이 그 그러니까 근대적인 학문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잖아요. 일찍 그렇죠. 개항을 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이토 고난이라는 중국 학자가 있어요. 아 일본 맞아요.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그분이 1920그러니까 전쟁 전분이신데 중국학을 거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엄청 대가인데 그분이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 송근세설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한 100년 가까이 전통이 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엄청 긴. 네, 거네요. 엄청 긴 주장이에요. 근데 근대라는 체계가 근세의 체계가 좀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세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근대는 아닌. 그러면 근대의 체계, 그러니까 송나라가 어쨌든 근대의 체계의 토대를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근대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교과서에서도 근세라는 걸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냥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중세와 근대 사이 어딘가로 그냥 그 범위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그냥 근세라는 말은 없고 그냥 중세다음 근대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런 근대의 틀을 놓는 특징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송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어떤 포인트가 과연 그 중국화, 송나라화가 근세인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쓴 분이 누군지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해요. 책 읽어보면은 그 일본도 훨씬 그 집단주의적인 문화라든지 눈치 그렇죠.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민폐 싫어하고. 이분 발언을 보면 이분이 이런 학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판 생활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과감한 얘기를 많이 약간 국민 그때 입장에서 약간 조롱에 가까운 비하 표현도 하거든요. 좀 비판도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2011년이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니까 일본이 뭐랄까 가장 좀 암울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좀 그런 성토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데,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이름이 요나하 준이라는 분인데 일본의 역사학자고 전공은 일본 근현대사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정통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도쿄대에서 학부 나오고 박사도 하셨고, 그리고 뭐 이 책을 쓸 때는 아이치 현립대, 일본 현이 있으니까 현립대에서 그렇죠. 역사 교수를 했던 분인데 이 책을 낼 때 나이가 겨우 33살이었어요. 우리랑 차이도 별로 안 나네요. 그렇죠. 지금 40살밖에 안 됐으니까. 33살 전에 박사를 받은 맞아요. 뒤에 대단하신 이미 분이다. 이때 교수까지. 교수였으니까. 정말 현립대면은 물론 우리랑 똑같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국립대 같은 건데. 그죠. 일본은 특히나 국립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훨씬 더 쳐주는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준교수더라고요. 교수 체계가 좀 다를 테니까. 네, 뭐 부교수 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것 조교수, 같아요. 부교수. 그래도 33살의 엄청- 교수님이면 대단하신 거죠. 그죠. 부럽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책을 내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쨌든 역사 교수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책을 읽어 보니까 일본 역사에 대한 책이 되게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그 역사에 대한 책 같은데 그 일본 역사, 일본 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작가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한국에서는 찾아보면 나오지만 일본사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일본사를 읽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이 나오냐면 확실히 좀 신선한 시각이 많이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도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일본사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화라는 걸 가져오면 2011년이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거의 절정일 때였거든요. 그때 뭐였지? 그때 왜죠? 그때 센카쿠 열도. 그때 일본 왜 중국 어선이 왜 경비장 들이받아갔는데 네. 일본이 그 사람 그 선장을 체포했다가 구속했는데 중국에서 히토리 수출 금지해가지고 맞아. 일본이 손들었잖아요. 그렇죠. 선장 석방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 그리고 그 해에 일본 중국한테 GDP 역전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자기가 봤을 때 발끝에도 못 오던 중국이 자기들 뛰어넘은 해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진짜 열받는 그쵸.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 해에 갑자기 제목을 중국화하고 있는 일본이라면서 일본을 막 까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화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닌데서도 어쨌든 중국화 한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기분 나쁘죠. 우리한테 중국화는 한국 이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뭐 거의 약간 매장당하고 막 SNS 테러도 당하고. 마치 작년에 그 반일운동 보이콧할 때 뭔가 그 일본보다 못한 한국 이런 책을 낸 거랑 비슷한. 그렇죠. 분위기. 아니 근데 중국에 대한 반감은 또 아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게 오히려 저는 국제부니까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일본 관련한 기사보다 중국 관련한 기사의 댓글이 훨씬 많이 달리고 욕도 훨씬 많이 달려요. 굉장하죠. 진짜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는지 잘 반중적인. 모르겠어요. 좀 댓글 부대가 몰려가서 근데 그런 건 일단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냥 거대한 트렌드로 뭔가 중국이 계속 그 미국을 이제 앞서갈 것 같은 막 부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린 옆 나라에 있으니까 위협감도 느끼게 되고. 맞아. 여기서 이 작가가 그런 말 하던데 일본인들한테도 약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욕을 그쵸. 한다는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이 나쁘고. 기분 나. 근데 약간 저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일본사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중국이 너무 성장을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서구화의 시각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경제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서구학자들이 많이 얘기한 게 중국이 저렇게 뭐 발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럼 중국 체계는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중국이 너무 지금 벌써 미국이 턱 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플러스 성장할 게 거의 유일하거든요, 중국. 그쵸. 그러니까 왜 그럴까 좀 설명이 안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런 서구적인 시각만으로는 고민을 하다가 이 책에서 던진 개념이 너무 신선한 거죠. 그 왜냐면은 중국은 원래 중국화를 시작한 나라고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다가 잠깐 삐끗했다가 회복하고 있는 거다 지금. 맞아. 그리고 지금이 뭔가 맨날 말하는 게 서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 공산당 독재랑 자본주의가 같이 갈 수가 없다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중국과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모델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도 굉장히 근데 이게 파장이 컸대요. 의외로 베스트셀러 되고 도쿄대 뭐 대출 순위 1등 되고 일본인들이 아무리 뭐 그런 뭐 인터넷 내구익 그런
반응이 있어도 좀 성찰을 많이 하게 해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우리한테도 지금 볼 가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음. 반중의식이 굉장히 센데 그렇죠. 미운 건 미운 건데 음. 좀 이해할 부분은 좀 알고 그쵸, 가야지 알고 않을까 미워야 되니까. 싶어요. 근데 심하긴 하죠. 댓글 같은 거 보면. 댓글 보면 진짜 근데 중국이 어. 한 짓이 미운 행동을 하긴 하는데 막 코로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약간 그러니까 진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그 절제된 힘을 행사하는 강대국 패권에서 살다가 중국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이렇게 시진핑 말대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나라들이 솔직히 다른 나라의 힘과 압력을 행사를 할 때 그게 뭐라 그러지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나라의 권력 맞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좀 표현을 하자면 온순하고 좀 세련된 그 권력이 맞아요. 뭔가 투박한 독재 권력한테 너무 국제 패권이 넘어가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저는 댓글을 보면은 미국이 선, 중국이 악 이렇게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실 국제 뭐 정치나 국제 사회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댓글을 보면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일단 중국이 뭐 하면은 욕하고 미국이 뭐 하면 욕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되게- 그 도식이 참 그 도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런 선과 악이요. 선과 악의 그런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현대적인 이런 뭐 보편 인권 개념 뭐 이런 국제 체제 이런 게 다 서구화에 이어가지고 그쵸, 서양에서 그러니까요. 개발된 건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악이니까 우리 그때 예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이 악이면 중국이 성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그런 개념으로 보기엔 너무 중국이 잘 나가고 있어요. 올해 플러스 성장이고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서 이번에 그 어디였지? 영국 어떤 싱크탱크에서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 걸 2028년으로 예상했잖아요. 벌써 8년 남은 거거든요. 이제 7년 남은 거죠. 아니 솔직히 GDP는 따라잡으려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악이 왜 성공을 하느냐? 근데 이거는 아예 새로운 틀을 가져오는 거예요. 과연 걔네들이 악이냐? 원래는 중국이 잘 나갔었다. 이건 원래는 잠깐 그 이언 모리스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왜 서양이 잘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신데 그분 책이 많은 주제가 그거거든요. 어쩌다가 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국력을 이렇게 수치를 표기를 해요. 막 여러 연구를 하셨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등락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가 뭐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 베네치아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 하는데 그걸 보면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프랑스도 하고 하는데 중국은 거의 항상 1, 2등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 망하냐면 한 아편 전쟁 즈음에서 그렇죠. 이제 망해서 바닥을 키다가 지금은 거의 약간 수직 상승해서 이제 2등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사실 저렇게 후진적이었던 세월은 거의 인류 역사상 잠깐이었던 거죠. 그럼 이거를 중국의 굴기가 아니라 원상 회복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개념의 틀이 이 중국화라는 개념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책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책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송나라화라고 하는 송나라가 그러면 왜 혁신적이었냐를 얘기해 봐야겠는데 일단 그 중국의 많은 왕조 중에 이제 1000년경에 이제 900년대쯤 이제 송나라가 들어선 건데 중국의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송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작가가 말하는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귀족제가 폐지되고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근대 사회하면 항상 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귀족이 있는 게 거의 전근대 사회 상징 같은 거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1000년 전에 귀족 제도가 폐지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에는 그럼 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송나라가 직전이 귀족이 없었다고? 그 엄청 의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높은 사람들, 유세하는 사람들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나라 직전이 당나라였는데 당나라 하면 귀족 문화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나라 문화가 굉장히 꼽힌 게 그런 귀족 문화라고 하는데 송나라 들어오면 근데 그 귀족 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귀족이 없어지고 대신 귀족이라는 게 이런 좀 강한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호족. 네, 뭐 그 사람들이 호족이라고 우리는 고려시대 익숙하죠.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이런 송나라의 특징을 말하면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과거제, 그리고 두 번째가 화폐 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이 성리학 말하는 건데
가장 핵심이 이 과거제거든요. 우리가 과거제 우리 다 알죠. 네, 너무 그렇죠. 익숙하죠 과거제는. 우리는 엄청 익숙하죠. 다 모여서 시험 보고 시험 봐서. 근데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걸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거의 뭐 준과거제 국가라고 그쵸. 할 수 있는 맞아요. 그쵸. 과거제로 이룩한 나라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렇죠. 과거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금도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과거가 옛날에 했을까 싶잖아요. 보면 옛날에 우린 조선시대 때 했지만 네. 이게 언제부터 했지? 라고 생각하면 외국 사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작된 게 이제 송나라 때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시험을 봐가지고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얻는다는 게 네. 엄청 혁신적인 제도잖아요. 그 1000년 전에 그런 막 사람 귀한 것도 이런 그쵸. 시대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시험을 봐서 똑똑한 사람 뽑았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 혁신적.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계급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귀한 사람은 그렇죠. 이 과거제가 들어왔다는 거. 이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1000년 전에 신문제가 폐지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너무 띵하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하면 보통 뭐 18세기 뭐 그런 프랑스 혁명 이런 거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작가는 중국은 이미 1000년 전에 계급제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왕 빼고는 다 만인이 평등한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은 음. 조선도 양반 사회라고 하지만 양반들도 사실 계급으로 놓고 보면 그냥 천민이 아닌 그냥 양인이거든요. 근데 양인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옆집 김 씨도 그냥 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는 과거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급제가 조선에 있긴 있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뭐 백정 뭐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천민은 못 보지 그런 않았어요. 이제 예외적으로 좀 제외가 되는 거는 중국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한 그냥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80%는 볼 수 그쵸. 있었다 이런 예, 건가? 그런 거죠. 이제 못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애지간하면 전 국민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아 엄청 이거 자체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계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과거가 돼도 아들이 왜 과거 합격 못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땡이죠. 세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제 특징이.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제로 돌아간 나라는 귀족제가 폐지된 거죠. 근데 이 과거제가 이런 그런 시험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도 혁신적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을 보는 일 자체도 엄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긴 하겠죠. 맞아요. 우리도 수능 보면은 난리 나잖아요. 네.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중국이 송나라 인구 1억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쨌든 손들고 과거 시험 본다는 사람들 보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지금처럼 모든 전국에서 다 보진 않았겠지만 네. 일단 이 시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종이 일단 필요하죠. 그리고 수험서가 있어야 돼요. 수험서. 전 국민이 한 가지를 공부하려면은 이 공부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전 국민이 돌려볼 만한 책이 있을까 싶은데 중국은 이미 송나라 때는 그게 이미 인프라 갖춰졌다는 거예요. 출판이랑 인쇄술이 이미 갖춰졌다. 종이까지 발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이 돼서 네. 그 1억 명에 대한 시민 물론 1억 명이 다 공부한 건 당연히 아닌데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거죠. 근데 이 과거라는 거의 미학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전체에 기반이 되어 있느냐, 그쵸.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교육 체계가 확립이 맞아요. 되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도 저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문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천자문으로 시작한다는 거를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나 뭐 사극이나 과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서당에서 천자문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뭐 논어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배우고 그다음에 뭐 어디 무슨 책을 넘어가고 대학 이제 좀 수준이 되는 애들은 대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이미 교육 체계가 맞아요. 모든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확립되어 있다는 거는 되게 선진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인 거죠. 전 국민이 공부를 할 한 가지 체계, 그러니까 지적 체계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 전 국민이 예를 들면 이게 어디 부족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부족이 여러 있는 나라면은 이 시험을 어떻게 낼지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부족의 가치관이 중요한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이미 1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1억 명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치 체계, 지식 체계가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횡정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시험장 마련하고 시험 문제를 뭐 이렇게 전파하고 채점하고 물론 뭐
부정이 지금보다 많았겠지만 맞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건데 근데 여기서 저자는 이제 일본을 비교하거든요. 한국은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역사, 그러니까 1400년대에 이제 과거가 들어온 건데 이제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런 저자는 뭐라고 일본을 비판한 거냐면 중국화의 트렌드에서 이미 이때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1000년 전부터 중국화의 트렌드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어허. 근데 그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과거의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네, 일본인들이 모여서 과거 봤다는 거 우리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과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일본은 어허. 그런 과거의 전통이 없다. 과거를 안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과거를 보려면 그런 인쇄술도 발달해야 되고 가치 체계가 통일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층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유명한 가문들이 그냥 대대로 그냥 지식을 거기서만 전수를 하는 거예요. 세습. 혈통주의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혈통주의네. 그들이 바로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귀족제의 전통이 과거가 없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뭐 이 가문은 모르는데 역사상 뭐 후지와라 가문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은 이제 관백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 후지와라 가문이라는 곳이 계속 국무총리 자리, 관백 자리를 세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서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서만 전통이 되니까 귀족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뭐 조선시대 아까 제가 말했던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이 맞아. 그 과거제를 해왔던 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인이 평등하긴 하지만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통치됐다. 그러니까 왕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유일한 계급이라고 그렇죠. 해야 네. 되나요?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이게 좀 과거제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귀족제는 이제 귀족과 과거제가 이제 좀 대비가 되는 게 나오는데 네. 또 귀족제는 봉건제랑 연결이 되거든요. 음. 봉건제는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 봉건제가 이제 어떤 땅을 하사해주고 그 땅에서 대대손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느 지방을 하사해주면은 뭐 유씨 가문에서 대대로 그 뭐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게 이제 봉건제잖아요. 네. 뭐 중국 주나라 뭐 유럽에 있던 뭐 기사들이 어디 영토 받고 이런 건데 네. 봉건제는 사실 귀족제랑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제로 관료를 뽑힌 사람들을 전국으로 파견을 해요. 예를 들면 상해 사람, 그러니까 섬서지방 사람이 과거에 합격을 하면 예를 들면 북경에 올라와가지고 합격해서 이제 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발령은 뭐 예를 들면 막 사천성, 산서성 막 이런 데 내버리는 거예요. 지방 발령. 지방 발령이 나는 거죠. 지금 네.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공무원들이 합격하면 뭐 지역직도 있지만 보통 중앙공무원 합격하면은 순환 근무를 하죠. 순환 근무 많이 하잖아요. 뭐 그쵸. 저는 교육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인사 같은 거 지금 막 연말이라 나오는데 네. 교육부에 있던 교육부 분들이 이제 세종시에 근무하던 분인데 네. 갑자기 이제 인사나면서 보면 군산대학교 국립대니까 갑자기. 국립대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가는 네, 거예요? 국립대로 많이 가요. 야, 진짜 그거는 되게 엄청 신기하다.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행정? 할 거 많죠. 궁금한데 뭐 하는지. 퇴직하시는 분들이 뭐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뭐 반발을 많이 줄었지만 뭐 예를 들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 땡땡대 어디 국립대 뭐 과장 어디 뭐 국장 이런 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해수부면은 뭐 해수부는 어촌에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디 좀 사무소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봉건제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은 산서지방에서 태어난 유력 가문이 있으면 그 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산서지방의 그 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뽑히면 그냥 계속 발령이 나는 거예요. 사천도 갔다가 한 2, 3년 있다가 어디도 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관료는 그 지역에서 그 뭐랄까 힘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지에 가는 거니까. 그쵸, 자기 세력을 키우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그리고 누구의 명령만 받아요? 황제의 명령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힘을 키울 수도 없고 그 모든 전국의 관리들은 다 황제 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제를 하는 순간 귀족의 힘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근데 송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나라가 귀족이 전성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나라가 어떻게 망했냐면 당나라 때 절도사라는 게 있는데 절도사라는 걸 이제 국경지방에 군인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장군을 보내면 거기 장군이 거기 군대를 통솔하는데 거기 왕이에요. 거의 대대로 세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들이 계속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디 전방부대 한 지역을 어떤 분이 그냥 계속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휴전선에서 쳐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당해보니까 그걸 없앤 거예요. 이제 송나라에서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관료제가 확립이 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권력이 다 중앙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설명할 때도 이 책에서 보니까 뭐 가족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족이 다른 마을에 가서 할 수 없고 그럼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네.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렇죠.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봉건제라는 게 어느 지역이 재산으로 하사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인간은 옛날 농업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을 가는 거를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봉건제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발령나면서 막 전국으로 발령난다 그랬잖아요. 그 포청천이 송나라거든요. 송나라 배경이거든요. 그 아, 유명한 그래요? 포청천이. 근데 이게 관료제의 상징이잖아요. 포청천이 개작두를 대령하라 하는데 거기서 근데 포청천이 재밌는 게 주로 그 개작두 당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 지역에 그 망나니 뭐 유지들이 많아요.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걸 뭘 상징하냐면 그런 뭐 토착 적폐죠. 토착 적폐를 중앙에서 내려온 현명한 관리가 처단하는 시나리오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암행어사 같은 건가? 네, 그렇죠. 중앙에서 뭔가 딱 싹 쓸어버리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렇죠. 그 포청천이 송나라 배경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송나라가 그거예요? 머리 그렇게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 길쭉한 모자 쓰는 거. 중국통 아니셨습니까? 아니 전 근데 중국 현대 중국을 아는 거지 과거는 잘 모르니까. 중국 모자 보고 알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포청천 보면은 대단한 거 생각해보면 대단한 게 그 중국어 지금도 중국 어디 성 하나면 우리나라만 한데 그렇죠. 거기 있는 유력자를 데려다가 막 개작두로 막 하는 그 포청천이 계급이 그렇게 높은 관리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황제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명을 받았으니까. 황제 그 사령장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권위 함부로 할 수 없죠. 법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제라는 게 우리는 익숙하지만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게 1000년 전에 이미 확립이 됐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후에도 잠깐 이런 귀족이 강할 때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 과거제 전통이 유지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공산당 정권이 사실은 시험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그래도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능력주의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그 전통이 뭐 남아있는 집안이라기보다는. 거죠. 그런 거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전통이 없었고 이런 트렌드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 일본은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지역 기반 과거의 전통도 없다고. 일본 그래서 지금도 지역색이 엄청 강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런 좀 글로벌 트렌드라는 그런 벗어나 있다. 맞아. 일본은 지금도 보면은 어떤 장인 정신이라는 게 대대 가문으로 맞아요. 약간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막 몇십 대 연속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생각해보면 몇십 대 연속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칼을 만들고 싶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뿌리 박힌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 틀을 올가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엄청 자유로웠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화폐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두 번째 요소. 돌아다니니까. 네. 화폐 경제를 많이 썼는데 우리는 지금도 당연히 돈 쓰기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뭐 다 물물 교환 많이 했잖아요. 쌀 같은 걸로 했죠. 뭐 한 섬, 두 섬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솔직히 뭐 상평통보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선물 경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역사거든요. 근데 송나라에서는 이미 한 900년대쯤부터 이제 화폐 경제가 엄청 발달을 하는데 네. 이게 엄청 혁신적이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쌀이 기준이죠. 한 섬, 두 섬, 뭐 세금도 그렇게 내고 하는데 쌀 한 섬이면 80kg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옮겨? 근데 그거 옮기잖아요.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왕한테 세금을 내는 게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도 바치쳐야 되는 건데 그게 지방에서 이제 경복궁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염장도 하고 그런 게 발달한 거잖아요. 그게 엄청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일단 쌀이 단위가 되면은 쌀이 그 밀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왜냐면 쌀이 수분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만약에 수나라 100만 대군이 쌀을 안 먹었으면 고구려 점령할 수 있었을 수 있다. 근데 쌀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옮길 수가 없어서 원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데 홍나라는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은 쌀을 한 섬이면 우리 돈으로 막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폐를 드는 순간 몇백만 원, 몇 억씩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에서 화폐를 어떻게 썼냐면 어떻게 권장을 했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다 화폐로 받기 시작해요. 와, 이건 진짜 혁신이다. 진짜 혁신이잖아요. 원래 어떤 결제 제도가 좀 정착하려면은 세금을 그걸로 해주기 시작하면 확산이 확대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은 나라의 세금도 카드로 낼 수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카드 결제가 엄청 자리 잡았다는 상징인데 음. 송나라 때는 이미 그런 물납 대신에 그런 돈으로 내는 게 발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네. 쌀을 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럼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으로 딴 걸 사보는 거예요. 아, 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 내가 그러면은 굳이 쌀을 만들 필요가 없네. 네. 그러면 담배 없었지만 네. 담배가 없었지만 뭐 다른 작물도 키워보고 네. 아니면 손재주가 좀 딴 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장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제가 막 발전을 하니까 네. 이 화폐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런 그런 동전 이런 걸 썼겠죠. 그러다가 어음을 써요. 어음 그냥 종이에다가 예, 그러니까 얼마, 언제 얼마? 주기로 하는 건 신용장은 네. 수표죠. 수표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표 어음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폐도 씁니다. 음. 야. 세계 최초거든요. 그게 그럼 진짜 세계 최초네요. 엄청 대단한 게 저는 어렸을 때 지폐 보면서 항상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게 이 종이로 어떻게 믿고 주고받지를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개념이 자리 잡히기 네. 전에는 그런 맞아요. 생각 많이 하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종이를 믿고 특히 뭐 지금처럼 막 정보가 발달해서 이 가짜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그렇죠. 과연 1000년에 사실 그 종이에다 딴 거 써가지고 줘도 우리처럼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죠. 그만큼 그걸 안 쓰면 거래가 힘들 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발달을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비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지금만 해도 벌써 약간 좀 오버 테크놀로지 같은데 네. 이때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송나라 수도가 카이펑 개봉 처음 들어봐요. 카이펑이고 개봉이라는데 그게 약간 베이징 주변 베이징 약간 아래쪽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지금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카이펑? 카이펑이라고 엄청 번성했던 도시인데 여기 인구가 130만이었어요 그때. 카이펑 지금도 있는데요? 도시는 있죠. 예. 네. 지금쯤은 그렇게 큰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연변 쪽에 있어요. 거기 아닌가? 아무튼 그쪽이긴 한데 뭐 네. 베이징 주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인구 130만이고 130만이면 지금도 큰 도시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수원시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때 인구가 진짜 많다 사람이. 진짜 많은 거죠.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때 1000년 지구 인구가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메가시티인 거죠, 그럼 거의. 그런데다가 뭐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이제 그때 송나라 철강 생산량이 네. 18세기의 그 산업혁명 때 영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진짜 앞서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나무위키 이런 데 보면 송나라를 약간 거의 미스테리 문명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처럼 그렇게 표현한 게 오는데 그럴 만한 게 이제 스티븐 브로드베리라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1인당 GDP가 한 1인당 한 1,700달러 정도를 지금 돈으로 1인당 1,700달러 정도인데 1000년 전에 송나라가 자기 계산해 보면 한 1,500달러 정도. 와. 야, 그럼 뭐 거의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상행위를 하다 보면 많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땅에 얽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북경에 가서 팔아야 되고 상해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까 희연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어디를 이동을 못하게 하면 그거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이때부터는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그냥 프리가 된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고 알아서들 먹고 살고 그런 이동의 자유가 완벽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농업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 땅에 딱 사람 묶어놔지 생산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송나라에서 엄청 그 강력한 자유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벌써 그런 중앙 집권 체제 플러스 자유로운 경제 체제까지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근대적인 요소가 왜 있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화의 마지막 요소는 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국 송나라 때도 발명된 게 하나 있는데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건 저기 공자님이 춘추 전국 시대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이제 훨씬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확히는 공자 때 만들어진 유교를 주자라 그러죠. 주희. 네. 그 유명한 이제 성리학자인데 그분이 성리학으로 새로 집대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교를 이걸 성리학인 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물론 그런 논어나 이런 거 베이스긴 하지만 이거를 거의 새로 만들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공자의 유교학이랑 성리학이랑 다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좀 그런 유교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성리학이 있는 거긴 한데 보면 약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카톨릭도 있는 것처럼 이제 성리학이 생긴 건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뭐 조선 시대를 오래 경험했으니까 익숙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성리학하면 유교, 뭐 유교하면 성리학인데 네.
이 사람은 성리학 자체가 엄청 혁신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자님이 사실은 제사 전문가잖아요. 네. 그 상조 제사 컨설턴트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막 공자한테 옛날에 욕한 사람이 뭐 상갓집 개라고 막 욕하고 이랬었잖아요. 옛날에. 상갓집게. 아니 그런 욕을 왜 욕을 했냐면 그러니까 공자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상갓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제사나 지내던 사람이 비판하는 거, 비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논어 같은 것도 보면 좀 이게 애매해요. 보면은 막 약간 미신도 많이 있고 관혼상제, 예법, 뭐 인생 교훈 그리고 약간 오컬트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는 네. 이 논어에서 그런 오컬트적인 걸 싹 걷어내고 완전 엑기스만 남긴 거예요. 뭔가 심오한 이야기만 딱 뽑아가지고 네. 새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그런 예법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성인이란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세계는 뭔가, 뭐 성인의 통치는 어찌 돼야 되는가 이런 심오한 걸로 나아가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도 송나라 때 새로 발명을 했다고 여기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성리학이 중국화하는 일본이라는 이 책에서 네.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성리학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그냥 성리학하면 유교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 유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뭔가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 그쵸. 유교하면은 뭔가 뭐 그냥 공리공론, 목을 옥죄는 그런 예. 느낌. 우리 막 유교보이 막 아예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유교걸. 유교걸. 답답하고 후진 거에 약간 상징처럼 막 되고 있잖아요. 낡은 꼰대 문화, 꼰대 문화. 꼰대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리학이 이 당시에는 엄청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이런 뭔가 유교가 그냥 이런 제사 지내고 뭐 조상한테 빌고 그런 미신적인 거에 가까웠는데 성리학은 그런 거 합리적인 것만 남겨놓다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원리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인권 개념은 모두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던가 모든 사람이 뭐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게 익숙한 개념인데 네. 그것도 18세기, 17세기 엄청 개발된 개념이라 발명된 개념이잖아요. 선진적으로. 네. 근데 이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을 그렇게 동등하게 보면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리 이런 걸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종교에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왜냐면 이슬람교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막 지구 전 세계 다 있는데 다 똑같은 걸 똑같이 믿잖아요. 네. 기독교도 비슷하고. 그렇죠. 주자학도 그렇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거를 정립을 했다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걸 보편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학에서는 고등 종교라고도 하는데 그럼 뭐 열등 종교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종교학에서 나누는 걸 보자면 뭐 어떤 지역에 어디 토템한테 빌거나 어디 뭐 환웅님한테 그러니까 뭐 곰한테 빌거나 지역 안에서 그런 거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을 고등 종교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원리는 지구 반대편에서나 뭐 아프리카 사막에서나 똑같잖아요. 보편적인 거죠. 네. 성리학이 바로 그런 거를 개발을 했고 아까 우리가 과거제 얘기할 때 대단하다고 게 그 전 국민이 모두 공부하는 한 가지 가치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게 이제 주작이 성립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 모든 시험이 주작을 완전 확립된 건 아니었지만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고 그냥 인간의 뇌가 있으면 모두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논리가 정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리학이 확립이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왕권이라는 게 엄청 불안정했거든요. 그냥 뭐 내가 뭐 너 이기면 올라가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주작이 딱 성립이 되면 왕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딱 지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막 정치적 불안정이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상대적으로 덜해졌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교적 정당성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권하고 있는 황제의 권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충효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딱 계급을 쫙 만드는 서열을 딱 맞는 주작이 확립이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 번째 요소로 이제 그런 주작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관료제, 화폐 그리고 성리학 이 세 가지 요소가 중국화의 요소인 거고 이게 이제 1000년 전 송나라에 있었던 요소들이다. 되게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송나라와 중국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날 한중일 관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